네, 반갑습니다. 네, 128회 건축시공기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1번에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계획서 이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1교시 1번에 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해체 계획서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이 지금 왜 또 125회 서술 문제 이후로 또 기출이 됐는지 건축물 관리법이 지금 좀 진행형,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에 좀 히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관리법입니다. 예,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한 19년도에 입법 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시공기술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그때 협회장이 저희 원장님이 협회장이었었는데요. 입법이 되면서 이제 대규모 입법이 되는 예고가 잠원동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해체 공사 시 사고가 나서 점검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입법 예고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기술사가 빠진 겁니다. 점검기관에 그래서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 입법 예고 입법 예고에서 기술사 사무소가 이제 점검기관에서 이제 제외됐습니다. 점검기관에서. 이 기술사 사무소가, 점검기관에서 제외가 됐다. 제외. 여기 이제 19년도입니다. 19년도. 예, 19년도 4월에 보통 1년 전에 입법 예고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이제 국토부도 찾아가고 또 이제 집회도 했습니다. 집회 19년도에 이제 코로나 전이었죠. 19년도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집회한 결과가 이제 반영된 건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확답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우리 기술사 사무소 건축 분야 그래서 이 건축물 관리법이 1차 입법된 게 이제 20년 5월입니다. 20년 5월. 20년 5월이고 그래서 20년 5월에는 점검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는 점검기관으로 건축관리법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에 시행령이 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행령. 예. 그래서 시행령에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건축 분야입니다. 건축 분야. 건축 분야는 보통 건축 시공, 건축 구조, 건축 품질, 건축 기계 설비가 건축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사무소 등록한 업체가 보통 우리가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한국 기술사에서. 그래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점검 기간이 될 수 있게 20년 12월이네요. 20년 12월에 시행령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에 들어갔어. 자, 그리고 지금 제 개정 중이고 있고요. 개정 중이고, 지금 이제 시행 규칙에는, 우리가, 일반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센터.
지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 인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전문 인력. 전문 인력이 두게 돼 있는데 그 전문 인력에 이제 뭐 건축 시공 그리고 건축 구조 그리고 건설 안전 뭐 건축사 포함입니다. 건축사.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이 또 이 시행 규칙에 요거는 또 21년 12월에 또 개정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그 개정되고 있는 그 사안에 알다시피 또 이제 그 지역 그 사고가 났죠. 언제죠? 21년 6월 9일 날 광주 해체 사고가 났죠. 광주 해체 시 이제 붕괴 사고가 나서 사상자를 17명 맞죠? 17명가 났습니다. 광주. 예. 이런 그 건축물 관리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또. 예. 그래서 광주 해체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제 그 125에 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6월 9일 이후에 125에 나왔기 때문에 125회 때 제가 이제 많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때는 대책이 나오진 않았을 때니까 대책은 항상 사고 뒤에 2달 뒤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거든요. 예, 사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때 원인이 그럼 뭐냐,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뭐야? 해체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체 계획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해체 계획서대로 하진 않았다. 예, 해체 계획서대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에 제출한 그 해체 계획서로는 이게 5층짜리거든요. 예, 계획서로는 3에서 5층은 작은 굴착기가 해체하고, 그 다음에 1에서 2층은 지상에서 큰 굴착기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체 계획서를 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가장 큰 두 번째로는 불법 제하도죠. 불법 제하도. 불법 제하도다. 불법 제하도. 네, 이것도 서울에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다시 광주로 가서 광주 업체가 또 지역 업체에서 또 할당을 또 주는 불법 제하도는 우리가 이제 산업법상 예, 산업법상 서면으로 원도급사에게 원도급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어쨌거나 결과로는 불법 제하도입니다. 이제 제출을 안 했으니까요. 예,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법 제하도. 추후로 하나 정도는 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승강장 이설 조치를 안 했다. 승강장 이설을 안 했다. 네, 이거는 시공사가 그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 해체하는 그 지점에서 승강장을 매달 우리가 그 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승강장 이설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해체 매뉴얼은 그 기본적인 해체 매뉴얼은 뭐냐? 해체 매뉴얼. 해체. 자, 해체 매뉴얼은 우리가 5층 이상인 경우는요. 5층 이상인 경우는 상부에서 하부로 해서 4에서 4층, 5층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1에서 3층은 대형 장비로 해체를 하는 게 해체 매뉴얼입니다. 예. 그래서 해체할 때는 상부 슬라브서부터, 그리고 빔, 그리고 거더, 비내력벽, 그리고 내력벽, 그리고 기둥순으로 우리가 해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제 오픈구를 두는데요. 오픈구. 오픈구는 2 곱하기 2m. 를 두고, 즉시, 반출을 하고요. 자재 높이는 30cm 이하로 적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해체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해체 매뉴얼대로 하질 않은 거죠. 예.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붕괴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가 도로고요. 여기가 이제 가설 울타리가 있고, 건물이 여기 있는 거죠. 자, 5계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해체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2계층, 해체 계획서까지는 이제 3계층을 이제 굴착기로 들어가서 올라타서 3계층까지는 상부에서 밑으로 해체하고, 그 다음 2계층을 지상에서 하는 걸로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예. 이대로 그 작업을 한 게 아니죠. 자,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절반을 해체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장비로. 절반을 이렇게 먼저 해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토사를 이렇게 얹혀 놓은 거죠. 예. 자, 얹혀 놓고 장비가 올라탄 겁니다. 장비. 그래서 해체 중이었습니다. 예. 이런 과한 토사로 인해서 결국은 1층 바닥 슬라브가 무너져 주저앉아 내려서 이 토사들이 벽면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도로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 보면은 그 2000년 5월 달에 그 신고제였다가 이제 허가제로 이제 좀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체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 해체 허가 기준은 연면적 500캐베 이상, 그리고 높이 12m 이상, 그리고 지상 지하 3계층 초과시는 이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신고를 하면은 허가를 받은 걸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책 방안이 마련됐죠. 대책 방안이. 예.
그래서 대책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네, 대책 방안. 전에는 이제 상주 감리제가 이제 도입이 안 됐었는데, 이제 상주 감리제가 도입된 겁니다. 상주 감리. 상주 감리제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자, 허가 대상은 무조건 상주한 감리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도 위험 있는 이런 공법은 상주 감리제가 도입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3천 연면적 3,000해배 미만은 1명 이상. 그리고 연면적 3,000해배 이상은 2명 이상. 그래서 상주 감리제가 도입됐다. 이게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착공신고를 도입한 거죠. 착공신고에 이제 해체를 어떻게 한 내용들을 다 착공신고에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에 도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허가 대상 이런 건축물의 중요한 공정들을 동영상으로 또 촬영해야 된다.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됐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타워 크레인도 이제 17년도에 전수조사에서 그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도에 도입된 게 이제 우리가 설치 해체 그리고 이제 텔레스코핑 시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 촬영이 도입됐다. 이런 그 맥락을 같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회 때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죠. 125회 때 바로 해체 공사가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해체. 예, 예상했던 문제였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출제 현황 먼저 1교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제 계속 기출됩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서술이 용어로 가고 용어가 서술로 간다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기출문제는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또 한 가지씩 이렇게 추가되는 그 내용들이 덧붙여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문제에서 그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상 문제에서 해체 계획서 마찬가지로 건축물 해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TS 그리고 본드 브레이커 그리고 안정액 그리고 피복 두께 그리고 스케일링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그리고 장애매일 없는 인증제도 베리어 그리고 이제 128회 이건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 수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128회는 이제 과제물이죠. 과제물 정규반 과제물에서 과제해준 내용에서 이렇게 기출이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표하고 모범 답안하고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계획서입니다. 자, 기출문제 그 분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21년 6월 9일 날 사고 이후에 125회에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모범 답안 보시면은요. 저 해체 문제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예상 문제 있었고요. 이건 정의의 개념보다는 사실 이제 해체 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해체 계획서 상에서 이거는 전부 다 100%를 똑같이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상 문제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계획서니까 해체 계획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쓰면은 50% 이상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정의의 개념, 뭐 개요의 개념이죠. 해체 계획서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로 인허가 장한테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그 3번에 보시면 해체 계획서의 포함사항,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해체 공사의 공정, 어떠한 개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체 공사를 시행할 시 어떠한 설비들의 이동, 그리고 철거, 보호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 사항은 작업 순서, 그리고 해체 공법, 어떤 공법을 쓸 건지, 작업 순서를 지킬 건지, 그리고 이런 안전계획. 자, 4번에 보시면은 화재 방지 대책, 공해, 그리고 교통, 안전 통로, 낙하, 이런 안전관리 대책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이제 해체된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 그리고 6번에 해체 이후에 어떠한 환경의 보수 및 보상에 대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이 해체 계획서의 이 건축물 관리법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처음 나온 이 해체 계획서에서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들을 기술해 주면은 기본 점수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채워지지 않았다 하면은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그 3번, 요 2번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죠. 네. 2번 내용 안에 있는 내용. 뭐 허가 대상 건축물, 이런 건축물 관리법에 대한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또 그림도 포함시켜서 부가적으로 작성하고 이런 해체 매뉴얼까지 같이 또 작성해 주면은 한 페이지 적는 거는 뭐 충분히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문제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의원에 계신 소장님도 모의원에서 문제를 아예 풀어봤죠. 제가 DS 볼트. 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에서 있었고요. 119회 문제 기출됐었고, 그리고 100회. 100회는 TS 볼트의 축회전이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예.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TS 볼트. 토크 시어 볼트의 약차로 육각형 단면의 핀테일과 브레이크넷 형성된 볼트로 토크 값이 되면 브레이크넷이 파단, 고력 볼트의 일종으로 TC 볼트라고도 한다.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에 어떠한 시공도는 다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공법적인 거니까 3번의 특징, 4번의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대제목 잡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시공시 유의사항에는 제가 강조해드린 축회전에 대한 주의사항이 또 적어주셔야 되겠죠. 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 100회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물론 이론상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회전은 뭡니까? 외측 소켓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되는데 내측 소켓에 의해서 파괴되면은 토크치가 10에서 20%가 감소가 된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적어 주셔야 되겠고, 모의원에서는 같이 문제 풀면서 직전에 바로 문제 풀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문제 3번이요. 네. 풀으신 분들이 제가 소장님들 이제 많이 이제 그 전화를 드려봤는데, 예, 거의 안 계십니다. 예, 이번 회차에서 가장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제 3번 건설 산업의 ESG 경영입니다. ESG 경영. 자, 정의. 과연 이제 정의 이 영문을 자, environmental 이런 그 친환경과 그 다음에 소셜의 이런 사회 그리고 가버넌스의 이런 그 지배구조 이런 내용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쓰신 소장님들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 다 똑같으니까, 나만 어렵고 나만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내용에 보시면 그 3번에 보시면은요, 3번에 동글뱅이 3, 4, 5번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환경과 관련돼서 이런 탄소 배출, 이런 폐기물, 에너지 효율, 에서 이런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사회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 보호, 인권, 성별 다양성의 고려, 이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이런 지배구조, 그리고 이런 투명성, 부패 방지, 감사 기능에 의한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이 세 가지가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개념이 되겠고, 이 정도까지만 2번에 적어주시면은 3번, 4번은 적을 수 있는 거죠. 예, 3번, 4번. 또는 이런 ESG의 이런 경영에 대한 이런 도입 효과, 예, 어떠한 특성, 그리고 향후 이런 개발 방향, 향후 적용 방안, 예, 이렇게 해서 접근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쓰기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택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어스앵커의 홀방수입니다. 어스앵커의 홀방수. 자, 이 문제는 서술형 114회의 기출문제였고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 문제 자체는 오히려 이런 해체계획서, 어떠한 이런 ESG 경영, 어떠한 13번의 소방관 진입창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은 문제였나. 예, 이거는 공법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은, 예, 그냥 방수를 어떻게 몰탈로 그냥 막는다는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선택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개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지침에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이 내용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2번에 보시면은 슬리브와 슬러리월의 접합부, 그리고 스트랜드, 그리고 슬리브 내부에서 발생,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구분이 참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보통 슬러리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일반 방수의 개념으로 보면 되고, 또 슬러리얼을 한다고 해도 슬러리얼에 다 어쌍카가 들어가느냐? 또 그것도 또 아닙니다. 또 어쌍카도 또 슬러리얼의 땅의 집안에 따라, 저도 이제 슬러리얼을 했지만은 어쌍카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슬러리얼에 어쌍카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보기 드문 이런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지침, 또한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작성하면 답안은 일단은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를 보시면은요, 그림 이제 도입했고요. 자,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누수별 경로 방수 처리 방법 이렇게 보시면은 3번에 슬러리월 내 지수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러리월을 다 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슬러리월이 무슨 300, 400, 200 이런 옹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600, 아니면 800, 1000, 1200, 1400까지도 갑니다. 슬러리 옹벽이요. 여기에 어쌍카를 하려면은 슬리브를 심어 넣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슬리브 내에 지수판을 설치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윙플레이트를 설치한다는 게 어떠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어떠한 날개를 이렇게 펴서 용접을 한다는 개념인데,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물을 차단하는 개념입니다. 예. 요게 이제 라강카도 이제 요즘은 방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윙플레이트를 용접을 하는 거다. 중간에 용접을 한다.
그래서 이 용접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 수팽창 지수제, 다양한 코킹제로 한다. 요 개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2번에 보시면 슬리브 내부의 방수 몰탈, 예, 슬리브 내부의 방수 몰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슬리브 내부의 방수 몰탈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방수 몰탈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입구도 이제 철판, 또 슬리브 입구도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플레이트로 용접을 하고 방청 도장을 실시한다. 이 내용도 슬러리월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슬러리월에 어쌍카를 할 경우. 자, 세 번째는 그 스트랜드의 누수를 방지, 스트랜드에서 물을 타고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몰탈 작업을 한다. 예? 가능한 영구식은 짧게 한다. 근데 보통 건축 같은 경우는 영구식보다는 다 제거식으로 하죠. 다 우리가는 다 빼냅니다. 지금 이제 토목의 개념이고요. 가설식으로 하면은 다 임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수 처리하고 그리고 마감을 합니다. 요 세 가지 경우만 기술해 주시고 뒤에 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뭐 시공시 주의사항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공시 주의사항은 뭐 쌍카 뭐 제거 후에 어떠한 누수를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속벽에 호를 할 때는 어떠한 그 제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들 시공시 주의사항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선택이 이 번호도 저조한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5번이죠, 5번. 자, 실링 방스의 백업제 및 본드 브레이커. 예. 그래서 본드 브레이커는 115에, 가장 최근에 115에 나왔었고요. 그 백업제라고 이렇게 질문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것도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백업제랑 본드 브레이커를 백업제도 본드 브레이커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시면은, 자, 1번. 자,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는 그 번호를 달아서 제가 이제 작성하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백업제란 이건 줄눈 깊이가 깊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똑같습니다. 자, 2번에 또 마찬가지죠. 본드 브레이커도 이거는 줄눈 깊이가 또 얕을 때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줄눈 밑면에 붙이는 테이프로 이것도 또한 삼면 접착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의 개념도, 자, 백업제 개념과 그 본드 테이프의 개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원리에 보시면은 그 이면 접착에 이렇게 팽창에 의해서 삼면 접착이 되지 않는다.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백업제도 그 백업제의 개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백업제 개념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예, 백업제의 개념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예, 똑같이. 근데 이제 이거는 깊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깊을 때. 그래서 백업제의 개념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백업제죠. 자, 백업제고, 이제 코킹을 이렇게 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줄눈 깊이가 깊을 때, 줄눈 깊이가 얕을 때 해서 개념, 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3번, 이제 실링제의 파괴 형태, 원인 및 대책, 뭐 작성하셔도 되겠고, 자, 1, 2번까지 적었으면은, 자,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왜 필요한가? 요구 성능이 뭔가? 또 필요성 적을 수 있겠고,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또 갈 수 있겠죠. 네, 1, 2번만 적을 수 있으면 우리는 3, 4번 다 확장해서 대제목 잡고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슬러리월 시공시 안정액의 기능입니다. 안정액의 기능. 자,
이게 용어로는 98회 시험에 나왔었고요. 뭐 안정액의 기능은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슬러리얼을 우리가 모의고사를 또 풀어보고 뭐 탑다운에서도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개념이기 때문에 뭐 PRD, RCD 마찬가지죠. 예, 이 안정액 기능은 다 모든 분들이 다 선택 가능하고 다 어떻게 이제 조합해서 우리가 이 그 한쪽을 어떠한 표현력을 가지고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정의해 보시면은 가장 큰 게 공벽 붕괴를 방지하는 거죠. 그 기능이죠, 기능. 예, 공벽 붕괴를 방지하고 집안을 안정시키는 비중이 큰 액체죠. 비중이 큰 액체. 자, 좋습니다. 안정액의 기능. 저는 그 안정액의 기능 그거를 2번 개념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에 있는 내용. 예. 공벽 붕괴를 방지. 콘크리트를 중력 치환할 수 있게 합니다. 적정 비중을 통해서 예, 콘크리트가 그 자유 낙하된 것을 우리가 치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안정액이. 그리고 공급을 계류화시켜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그림 그리시면서 작성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요구 성능도 있죠. 요구 성능. 예, 우리 교재에 있는 요구 성능 작성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수치화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치화. 그럼 제가 이제 그 정규반 했던 뭡니까? 수치, 안정의 관리 기준 당연히 이거 적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안정의 관리 기준. 안정의 관리 기준. 자, 정규반에서도 했습니다. 안정의 관리 기준. 안정의 관리 기준. 예, 종목이. 예, 비중이죠, 비중. 비중, 점성, pH, 다음에 사분율이죠. 자, 기준치 구역, 굴착시, 그리고 슬라임 처리시. 이거 써주는 거죠. 안정의 관리 기준. 네, 이런 수치화를 들어가줘야 되겠죠. 예. 1.04에서 1.1, 1.04에서 1.2, 그리고 점성 22에서 40초, 22에서 35초. 요게 1.2, 1.1이겠네요. 7.5에서 10.5죠. 7.5에서 10.5. 동일하죠. 7.5에서 자, 10.5. 15% 이하고, 예, 5% 이하가 되겠죠. 이거는 그 기능공 전문 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공벽이 지금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계속 플랜트에서 낙하되는 그 폐기물을 보고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그 전문 인력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이 안정액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그래도 들어가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콘크리트형 혼화재. 자, 혼화재로는 시험에 출제는 안 됐고, 혼화재료는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화재 안에 혼화재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출제한 개념으로 같이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예, 혼화재료는 124회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근접하죠. 124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문제로도 115회 때 출제가 됐다. 서술형의 문제로도 혼화재료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혼화재는 무엇이냐? 혼화재. 혼화재는, 자,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5% 미만. 자, 이게 우리가 시방서에는 물, 시멘트,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 시 혼화하는 재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비빔 시 혼화하는 재료, 물, 시멘트, 골재 이외의 재료로 비빔 시 혼화하는 재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사용량이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시방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시방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게 시방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후에 말씀드린 게 시방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혼화 재료 중, 저는 정의를 쓰면은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다. 그러니까 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정의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혼화제의 특성, 혼화제의 특성에서 지금 그 혼화제에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예. 좋습니다. 다 나열할 필요도 없고, 저는 혼화제의 종류별 특성에서 우리가 표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자, 1번의 정의, 2번의 종류별 특성을 알면은, 당연히 3번에 어떠한 특징 적을 수 있고, 또 4번에 시공시 유의사항 또 적을 수 있겠고요. 또 혼화제와 혼화제를 또 비교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용적에 포함이 되느냐, 용적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자, 문제 8번입니다. 예,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입니다. 콘크리트 최소 피복 두께. 자,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20, 근접한 용어 문제론 125회, 다 기억이, 지금 여기서 125회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125회 존치기간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또 그 작년 초에 또 시방서가 또 개정된 사항이고, 예, 그래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128회 출제됐다. 그래서, 뒤에 또 이제 서술형 이제 존치기간이 나오는데, 올해 자체 문제가 이런 콘크리트, 또 어떠한 붕괴, 사고, 또한 피복, 존치기간, 이런 문제들이 거의 그냥 올해는 도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당한 이런 사고의 여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복 두께는 125회 때도 충분히 이제 설명드렸고, 개정된 사항으로, 작성을 하셨겠습니다. 자, 1번에 정의 당연히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철근은 콘크리트로 감싼 두께죠. 예, 철근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의 최단거리. 그래서 철근의 위측면이죠. 위측면. 콘크리트를 감싸고 있는 철근의 위측면과 콘크리트 표면의 최단거리죠. 자, 이번에 철근의 피복의 목적, 아니면 2번에 피복 두께,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든 피복 두께에 대한 내용, 개정된 내용, 수정된 내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바뀌었죠. 예, 19 이상이 50, 그 다음에 흙에 묻혀 있는 경우가 75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스케일링, 동해. 예. 그래서, 기출문제죠. 우리가 114회의 스케일링이라고 이제 기출문제인데, 스케일링, 동해. 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또 옆에다 쓰다 보니까, 좀 또 긴장이 또 되기는 합니다. 네, 결국은 스케일링, 동해, 스케일링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의를 보시면은요,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이다. 이 개념을 적어 주셔야겠죠. 모르타르입니다. 골재가 아닙니다. 모르타르입니다. 모르타르. 예, 모르타르가 손실되는 현상이다. 자, 이번에 흐름도를 적어 주셨는데, 개념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림으로 표면이 벗겨지는
우리가 팝아웃에 그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그 팝아웃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면에 모르타르가 떨어져 나가는 손실되는 현상으로 이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골재가 아닙니다. 자, 스케일링의 종류별 원인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적인 물결합접이 과다에 의한 스케일링, 그리고 동결융에 의한 스케일링, 그리고 표면 마감 시 블리딩 수가 상승되지 못해서 생기는 이 블라스터에 의한 이런 스케일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감 방안 연구, 이건 대책이죠, 대책.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에 의한 어떠한 에이제, 어떠한 양생, 표면의 피막, 결국은 재료 배합 시공으로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그 114의 그 문제 풀어봤을 때, 그러니까 팝아웃과 또 이제 비교, 골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과 모르타르가 손실되는 현상, 그래서 또 비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철골공사에서 철골 부재 현장 반입 시 검사 항목입니다. 네, 현장을 반입할 때 검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서술에 그 기출이 됐던 문제고요. 예, 서술의 검사 항목. 예, 예전 그 서술 문제였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같은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2에서 같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예, 모의고사 2에서. 예, 그래서 용어로 제출됐고요. 자, 이거는 그 검사 항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검사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겠죠. 예, 검사 항목. 그래서 검사 항목은 답안의 작성, 뭐 현장에서 뭐 밀시트, 이론상으로 검사 조처 내용, 그래서 표로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현장에서는 뭐 밀시트 뭐 검사할 수 없죠. 예, 현장에서 들어오는, 공장에서도 밀시트 검사가 아니라 그 송장 검사만 하는데 현장에서 밀시트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부재에 대한 송장 검사를 밖에 못하죠. 이론상으로는 밀시트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번 제품의 정밀도, 예, 정밀도 검사. 정밀도 검사에서 저는 여기는 뭐 기둥 기울기 뭐 힘, 이거는 그 제품의 시공 정밀도니까 우리가 그 제품의 그 제품 공장 제품 정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밀도에는 관리와 허용오차와 한계 허용오차가 있죠. 예, 관리 허용오차는 뭡니까? 95% 이상 만족값이고, 한계 허용오차는 합격, 불합격 판정값입니다. 합격, 합격, 학불의 판정값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장판지 시간에 하면은 우리가 보폭, 보높이 플러스 마이너스 2mm라고 했고요. 보길이 플러스 마이너스 3mm, 기둥 길이 플러스 마이너스 3mm.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정밀도에 대한 내용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제품 정밀도, 여기서는 지금 제품 정밀도와 지금 그 시공 정밀도 되어 있는데, 용접부 정밀도도 뭐 그려주셔서 괜찮죠. 용접부 정밀도도. 예. 그래서, 뒷판 간격이 지금 1mm, 2mm, 2mm를 제가 암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그림 그리시면서 적어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보시면은, 접합부 검사, 어떠한 치수, 그리고 무슨 손상, 유해, 휨, 비틀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도 뭐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선택을 왜 선택을 하지 못할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예, 모든 분들이 지금 선택을 다 한 문제들인데, 어떻게 그 내용들을, 그 표현을 어떻게 그림도 갖추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법. 예, 데크플레이트가 또 나왔습니다. 예, 데크플레이트가. 예, 지금 전 시험에도 서술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 분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데크플레이트가 시험에 나왔었고요. 예, 데크플레이트가 또 강조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뭐 이런 지역과 뭐 회사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는 그 내용이 계속 시험에 나올 수밖에 또 없고 계속 또 나오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도 지금 마지막 또 시험까지도 우리가 또 그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 공법 참 이거 봤을 때 참 또 애매한 그 말입니다. 그럼 슬래브 공법인데 지금 무엇을 쓰라는 것인지,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쓰라는 것인지. 자, 그럼 우리가 그 시험에 그 118에 10점짜리로 나왔었을 때는요,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종류 및 특징.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자, 그러면 데크 플레이트. 자, 정의. 보시면 이제 아연도금 강판을 깔고 뭐 우리가 보통 패러데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근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부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일체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장 시공도 적어주셔도 되고 2번에 아니면은 118에 나온 문제 종류별 특성. 우리가 여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종류별 특징, 여기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푸집 데크, 거푸집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거푸집 데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체 데크는 구조체 일부가 됨으로써 슬라브 철근이 줄어드는 이런 개념으로 구조체 데크. 또 합성 데크도 또 있습니다. 합성 데크도. 예. 그 자체로 인장 데크 자체가 인장력을 받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받는 또 합성 데크가 있고, 그리고 또 페로 데크가 있고, 또 셀룰러 데크, 배관을 할 수 있는 셀룰러 데크, 이렇게 이제 보통 5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게 종류별 특징이라까지 이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 2번에 시공도 적어주고 종류별 특성 이렇게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2번에 종류별 특징 이렇게 작성해주고, 그리고 분류별 종류별 특징 작성해주고, 또 시공시 주의사항 이런 개념으로 대제목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네. 처음 나온 문제인데 이게 예상 문제에 있습니다. 예상 문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예상 문제 언급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서 BF 인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예상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영문을 해석해서 써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문제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 영문을 해석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써 내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문제도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세 문제가 버리는 세 문제들이 상당히 정해져 있습니다. N명상. 그러니까 이 문제도 처음이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선택한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베리어 프리입니다. 장애물을 없는, 장애물에서 제거하는,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이런 그 제도입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요, 동글뱅이 2번에 보시면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의 접근, 뭐 이용을 보장하는 이런 그 제도로서, 자, 이 내용을 적어주시고, 자, 여기에 있는 2번의 인증 대상, 그리고 3번의 인증 단계, 그리고 4번의 인증 등급, 이거를 과연 알고 적어주시는 분들은 이 본사에서 BF 인증 아니면 현업에서 BF 인증을 하신 분들이나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예? 2번에서 과연 이 내용에서 한 가지를 과연 적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인증 단계, 예비 인증과 본인증이죠. 예비 인증과 본인증. 그 3번에 보시면은 예비 인증과 본인증인데요. 그 예비 인증은 본인증 전에 실시하면서 반드시 예비 인증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는 예비 인증이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고요. 자, 본인증은 사용 승인 후 5년까지입니다. 예, 5년.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참고로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그 2번, 3번, 4번의 내용들, 뭐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까지도 언급이 됐다. 하여튼 2번까지 어떠한 언급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제목 3, 4번은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대제목은
이게 왜 필요한지, 요구 성능이 뭔지 어떠한 필요성을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대제목. 그리고 4번에 또 기대 효과, 이걸 작용하면서 어떠한 기대 효과, 뭐 환경이 개선되고 뭐 이런 BF 인증을 받은 이런 시설물의 홍보에 또 가능한 내용이 있고 이런 그 기대 효과로 이렇게 대제목을 잡아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2번에 어떠한 개념도를 과연 어떻게 적어주셨는지, 2번의 개념도가 각양각색으로 지금 그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심사 또 평가에서 점수를 줄던지, 이거는 결과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 문제에 있던 내용이죠. 예, BF 인증 예상 문제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지침책에 있던 문제죠. 지침에 예상 문제 지침책에 이제 개정되면서 제가 예상 문제에 넣어놨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3번. 예, 소방관 진입창. 예, 이 문제도 선택을 많이 안 하셨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없고. 자, 요 개념을 보시면은, 정의 보시면은, 예, 2층 이상, 그리고 11층 이하,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이런 그 개념도 보시면은 크기가 나오는 거죠. 바닥에서 800, 그리고 900에서 1200. 그리고 타격 지점을 지름 30mm 타격 지점 표시에 역삼각형 200mm의 역삼각형을 표시한다. 이게 설치 기준이죠. 그 정도 참고로 보십시오. 그 작성하신 이 분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 보시면은 1개소 이상 40m 초과시마다 40m마다 설치, 그리고 2번에 진입로에 면에 설치하고, 3번에 역삼각형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라. 4번에 타격 지점을 3cm의 원형으로 표시하고, 5번에 900에서 1200, 6번에서 800 이상이다. 이 정도가 있는데, 과연 뭐 이 내용들을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자, 1교시를 봤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수험생한테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해 보면, 전부 다 이제 확인은 안 했지만은, 예, 몇 분은 이제 전화 오시고 이제 수험생 확인한 결과, 예, 지금 그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문제는 3번, 4번, 그리고 13번이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는 서술 기출에도 나왔기 때문에 3번, 12번, 13번 외에는 다 서술과 용어의 기출문제였다. 결국은 기출문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그 이제 저번 회차 127에도 그렇고 128에도 그렇고 이렇게 기출문제도 용어, 뭐 물론 서술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것보다 조금 더 그 외적인 이런 그 용어 문제들이 조금 더 이제 기출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뭐 낼 거는 뭐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출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암기를 해야지 우리가 정의 개념도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아시다시피 점점 회차면 회차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접근을 해서 취득하셔야지, 이게 뭐 또 10년 뒤에면은 또 200개, 300개 또 늘어납니다. 예. 한 회차 뭐 지금 한 회차 그 1년당, 그리고 뭐 제가 이제 2개년당 이렇게 그 기출문제, 이제 동일한 기출문제 말고 외적인 기출문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20개에서 30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 2년 사이. 예? 그러면 그게 5년이면 또 100개가 넘습니다. 10년이면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렇게 다니셨던 우리 소장님들은, 용어가 우리가 길잡이보다 이제 더 얇았습니다. 길잡이가 더 두꺼웠거든요. 근데 용어가 이제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용어의 그 양은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가 상당히 그래서 체감하기엔 이런 그 소방관 진입창이라든가 이런 그 BF 인증, 또한 이 ESG, 그리고 이런 그 홀방수 이런 그 내용 때문에 상당히 그 체감하기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체감을 하는데 모든 분들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 우리가 3개월에 그 공부하신 소장님과 모의고사를 하신 소장님과 모의고사를 모두 다 끝내시고 더 이상 또 그 외적으로 또 공부를 추가하시는 소장님들은 내용은 틀립니다. 내용은 우리가 형식은 비슷하더라도 그 내용 접근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 그 훨씬 더 다양하게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내용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예, 똑같지 않습니다. 공부의 양에 따라 그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2교시 문제도 그 예상 문제에 그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다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또 접근됐고, 이런 과제물 충실하면은 2교시에서 3교시, 4교시로 갈수록 과제물에 충실했으면 충분히 더 접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은 2교시 문제는, 네 문제 선택하기가 상당히, 세모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자, 2교시 1번 보십시오. 자, 집안조사의 목적과 조사별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집안조사의 목적과 방법은, 시험의 그 기출문제입니다. 93의 기출문제인데, 자, 문제는 이 조사 단계별이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또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시면은요. 집안조사의 목적은 충분히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장판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에 무슨 시공성, 뭐 경제성, 이렇게 안전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 내용을 조사 단계별, 우리가 방법만 쓰게 되면은 이제 집안조사의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작성을 해서 뭐 기본조사, 그 다음에 본조사로 해갖고 나눠서 우리가 방법을 작성해 주는데, 문제는 정확한 조사 단계별 내용이라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조사 단계별 내용 보시면은 예비조사, 이제 계획 단계, 그리고 본조사의 설계 단계를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조사, 본조사에서 사실은 다 끝납니다. 예, 내용은. 예비조사에 보시면은, 예비조사의 내용은 이런 대지를 선정해서 어떠한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해서 범위를 대상으로 이제 수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방법은 우리 현지 답사하는 이런 지형, 지질, 토질, 무슨 이런 간단한 인근 지형, 지질도 이런 조사가 계획 단계의 어떠한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암기했던 장판지에 암기했던 내용들은 설계 단계 본조사의 방법이죠. 이때 표준관입 시험을 하는 거죠. 표준관입 시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조사가 부지나 이런 구조물 위치 결정은 이제 지층, 어떠한 공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 관입 시험을 한다. 요 내용까지가 빠지면 안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완 조사는 이제 시공 단계에서 노출됐을 때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조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특정 조사는 이제 유지 관리 단계. 우리가 이제 그 구조물, 특히 이제 이제 학교 건축물, 우리가 내진 설계에서 이제 유지 관리 단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추가로, 이 보완 조사와 특정 조사를 본 조사에 준한 조사를 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여기서 이런 보완 조사나 이런 특정 조사까지 써주기가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예비 조사와 본조사까지는 접근이 되는데, 과연 그 뒤에 내용까지 정확하게 다 기술이 되는 내용하고 차별이 어느 정도의 점수차가 주는지, 요게 지금 관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 존치기간, 또 존치기간이 나왔죠. 존치기간. 예. 자, 존치기간 문제는 지금, 지금 125회, 그리고 126회, 지금 10점짜리로 지금 연거포 이렇게 그 시험에 나왔었고요. 예, 그 이후, 그 전에는 이거 제가 이제 그 기출분석 쓴 것처럼 뭐 108회, 아주 꽤 됩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어떠한 이런 그 붕괴 여파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체 시 준수사항, 해체 시, 준수사항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같이 또 풀어봤었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동발이 재설치 시 준수사항입니다. 과연 요 내용을 어느 정도 또 이제 점수 분포로 이제 주느냐. 예, 이것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은요. 자, 거푸집 존치기간 중요하죠. 예, 거푸집 존치기간 중요하고, 우리가 필러 처리, 이런 내용들, 해체 시 준수사항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벽식 같은 경우는 필러 처리가 지금 상대층에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우기 점검을 지금 돌았거든요. 그래서 우기 점검 도는데, 그 라멘조의 그 필러 처리를 좀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라멘조는 이제, 기둥 거푸집을 제거하고, 이제 슬라브를 이제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한 보름 이상이면 다 기존 강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봐보니까, 그래도 그 휠러 처리를 라멘조에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라멘조도 이제 휠러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봤고요. 존치기간, 그래서 해체 시 주의사항 요 내용들, 그 휠러 처리까지 다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동발이 재설치 시 준수사항은 이제 요거는 추가된 거죠. 이게 이제 동발이 바꿔 세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방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자, 요거 내용 보시면은요. 자, 1번 한번 봐보세요. 자, 타설화 중 동발이 자중에 대해서 하부 슬라브 및 보의 지지 성능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부족할 경우.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부 슬라브 및 보타설 시 설치한 동발이를 해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해체를 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동발이를 재설치한다. 이 개념입니다. 동발이 재설치가. 그러니까 동발이 바꿔 세우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은 최소 3개소 동발이 재설치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2번에 보시면은 동일한 위치, 이건 알 수 있겠죠. 원칙이고. 자, 3번에 보시면은 구조물의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설치된 동발이에 별도의 하중이 제하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변형이 없도록 변형 주게, 세게 이렇게 밀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설치하는 부분은.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구조 계산에서 충분히 안전한 확인 후 해체한다. 요 내용까지. 그래서 이 재설치 그 준수사항의 내용들을 비슷하게 과연 쓸 수가 있느냐. 요것도 이 문제에서 세 가지가 찍힘이기 때문에 요 한 가지에 대해서 점수 분포도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기본 점수에서 조금 기본 점수가 되느냐, 기본 점수가 조금 모질라느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자,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할 주요 부위와 설치 위치, 그리고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줄눈의 개념은 같이 이제 그 모의고사엔 같이 풀어봅니다. 근데, 이제 줄눈을 같이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다 풀어서, 이렇게, 서술형 한 문제로는 이렇게 접근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이 익스펜션 조인트 같은 경우도 아주 예전의 문제죠. 91회 때 이렇게 익스펜션 조인트만 나왔는데, 이것도 형태를 물어봤다는 게 좀 이게 예전 거랑 좀 틀립니다. 네, 형태. 자, 그럼 문제를 같이 보시면은요. 자, 시공해야 할 주요 부위는, 당연히 이 정도는 접으실 수 있겠죠. 어떠한 장스팬, 그리고 어떠한 응력 집중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구간, 이런 구간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치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은 신구 건물, 저층, 고층 만나는 거 이렇게 참고하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형태를 제가
신축 이음의 분류의 형태와 그리고 신축 이음의 어떠한 시공 방법의 형태로 같이 이렇게 넣어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예. 과연 이 형태를 과연 어떠한 개념으로 형태를 채점을 해줄 것이냐, 채점자가. 그래서 클로즈 조인트냐, 벗 조인트냐, 클리어런스냐, 아니면 세틀먼트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신축 이음 시공 방법에 실제 신축 이음 시공할 때 저도 이제 주차장에서 뭐 한 250m짜리 이제 중간에 신축 이음을 뒀었는데 그때 이제 기둥을 저도 여기는 더블월 공법인데 저는 더블월 기둥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월 공법이냐, 이제 공사비가 중대되는 거죠. 그 내용들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겠고, 한쪽만 이렇게 벽면을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벽면 설치 없이 주위에 벽이 없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 개념으로 접근을 이제 취지로 이제 문제를 낸 건지, 이런 형태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느 형태인지는 정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거의 작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문제를 하다가 이제 놓치신 분도 계시지만,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나눈 건지는 채점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채점할지는 이것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 공법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조임검사 방법 및 시공시 주의사항,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가장 근접한 내용이 우리가 125회 때 검사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었죠. 검사 방법만 우리가 서술 문제로 풀었었습니다. 125회 때. 그리고 그 내용들 보시면은 근접한 게 122회 때는 고력볼트와 용접의 접합별 특징에 대해서 문제 나왔었고요. 117회 때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제 고장력 볼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접합 공법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다. 종류만 물어봤으면 좀 간단한데 또 특성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종류는 당연히 다 아시죠. 예, 내용 보시면은, 자, 마찰 인장 지압인데, 우리가 제가 정규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찰 접합이라고 그랬죠. 고장력 볼트는 마찰 접합. 지압도 발생되지만 마찰 접합이다. 그래서 마찰 접합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종류와 특성이니까 일부 과연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임 검사 방법은 토크 컨트롤법, 너트 회전법, 우리가 이제 다 이 문제가 우리가 장판지 모의고사 때, 모의원에서 다 한 문제죠. 이번에 모의원에서 연관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합법과 토크, 고장력 볼트 조임 검사까지 이제 써주셔야 되겠죠.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예. 그래서 너트 회전법은 좀 이론상이죠. 예, 이론상이지만 시방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장판지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이거는 작성했고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정의, 그리고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처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뭐 중대산업재해 정의 정도는 쓸 수 있어도 밑에 내용들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 문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뭐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나머지 5문제에서 4문제를 선택하기에 뭐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대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가 126회에 나왔었죠. 126회. 예, 126회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126회 출제될 때
혹시 여기 계신 소장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출제될 때 그 엑스트라로 제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넣어놨거든요. 엑스트라로. 왜? 이 내용이 토목시공에 그때 기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이거 혹시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적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기술하기가. 그래서 이 문제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까지가, 이게 토목에서 나온 겁니다. 126회 때. 그리고 이제 처벌사항만 또 추가된 겁니다. 토목에서 이제 126회에 기술이 됐던, 126회에 기술됐던 문제입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요, 예.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우리는 현장이니까 산업재해죠. 예, 시민재해가 아니고. 예, 중대 산업재해. 예, 사망 하나, 6개월 2명, 1년 3명. 요걸로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그 내용. 1번에 재해를 예방한다. 2번에, 발생했을 때는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3번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따라서 개선, 시정을 한다. 4번에, 그다음에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흐름도상. 자, 이 처벌사항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은 2조 2항의 과목이 그 위에 1번입니다. 제가 이제 과목을 중대산업재해 정의에서 방가로 1번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 방가로 1번입니다. 방가로 1번. 2조 제2호의 과목이 방가로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방가로 1번입니다.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예. 그때가 경영책임자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그리고 10억 이상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2조 2호의 나목 또는 다목이 여기 산업재해 2번, 3번의 내용입니다. 2번, 3번. 2번, 3번. 산업재해. 예. 그런 좀 그 경영 책임자 등이 이건 또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됐나 법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어쨌거나 7년 이하, 그리고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이게 더 징역이 더 높다. 벌금은 낮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은 5년 이내에 또 다시 이제 그 죄를 저지른 자는 2분의 1까지 이제 형을 감형한다. 예. 50% 이제 해준다는 거죠. 50%. 네. 예. 가중되는 거죠. 가중. 예. 감형 아니라 가중. 예. 잘못했습니다. 가중. 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방수공사에서 부위별 하자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기출문제에서 지상의 이런 하자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은 120회에 나왔었고, 지하에 대한 하자 원인에 대한 내용은 113회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방수공사에서 부위별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부위를 말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문제를 냈을 때 어떤 부위를 이걸 말하는 것이냐.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만들 때 크게 지상과 지하로만 일단은 맥락을 잡았습니다. 지상과 지하, 또 파라펫이 있을 수 있고, 또 발코니가 있을 수 있고, 또 화장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전 문제, 이제 68회에 나왔던 문제에서, 부위별 방수 하자 원인 및 이렇게 대책을 요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방가로에서 지붕, 또 2번에 욕실 및 화장실, 3번에 지하실, 이렇게 구분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분이 없다. 구분이 없는 거는 내 마음대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 큰 맥락에서 장판지의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자는 크게 지상과 지하로 일단 나누기 때문에 지상, 지하로 나눠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위별 하자 원인 및 대책에서 3번에 보시면 부위별 하자 원인에서
1번에 그 중제목으로 지붕방수 하자원인 이렇게 작성해 봤고요. 2번에 지하방수 하자원인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책에는요, 대책에도 지붕방수의 하자원인과 지하방수의 하자원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대제목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는 그거를 대제목화로 이제 잡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문제의 부위별 하자원인과 대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제가 중제목으로 지상과 지하를 중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어떻게 잡아도 그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채점자로 하여금 채점을 쉽게 해야 되는 거죠. 채점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문제 2교시 이렇게 봤는데요. 자, 1교시에 이제 버릴 문제가 이제 정해졌다 하면은 2교시도 정확하게 네 문제를 이렇게 작성하기에는 좀 자신감은 그렇게 조금 이제 결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번, 4번, 6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뭐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문제를 1번 문제와 3번 문제로 많이 결정을 했는데 작성에 그리고 자신감은 아무래도 어떠한 1번의 어떠한 이런 단계별이라는 그 인정 글귀와 이런 3번의 이런 익스프레션 조인트의 그 부위와 설치 위치 및 어떤 시공시주의상의 개념이면 쉽게 접근하는데 또 이런 형태를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정확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이 우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 2교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1, 2교시가 끝났고요. 자, 이제 3교시로 들어가는데요. 자, 좀 1, 2교시는 좀 힘들었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3교시 그리고 또 4교시로 갈수록 조금 더 기출문제에서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또한 이런 4교시의 문제가 조금 더 한 문제에 좀 2교시에 가 있으면 좀 쉽게 좀 풀었을 거를 조금 그런 문제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사실 내 마음대로 좀 되질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면 볼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자, 3교시 문제에서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예상 문제에서 같이 이렇게 접근을 우리가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 200분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탄산화 같이 중성화 같이 시험 같이 봤었고요. 그리고 부상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부력과 양압력으로 용어에서 이렇게 같이 언급을 했는데 또 이런 부상의 문제가 또 바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뭐 기본 문제들 다 출제됐고요. 과제물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답니다. 상당히 기출문제에 거의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교시의 문제에서 1번에서 6번까지의 문제는 전부 다 그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다 기출문제.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말뚝 기초공사에서 발생하는 말뚝의 파손의 원인 및 방지 대책. 네,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겠고요.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기성이냐 현타냐 아니면 기성 현타를 같이 섞어야 되냐 여기서 또 고심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뚝이 이제 파손하는 이런 개념은 아무래도 현장 타설 쪽보다는 기성에 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와 같이 유사한 그 문제는 120회 때 시험에 나왔었고요. 예,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방법 및 파손 원인 방지 대책. 그러니까 방법만 빠진 거고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회차 127회차에 자, 연약 지반을 관통하는 말뚝 항타 시 지지력 감소 원인과 대책. 결국은 이것도 뭐 현타를 보든 이제 그 기성으로 보든 충분히 작성을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작성한다고 전회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받기, 이음, 지지력에서 다 빼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뭐야? 127의 내용과 128의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완전히 틀리지만은 근데 내용 자체는 똑같이 받기, 이음, 지지력, 우리 장판지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문제 보시면, 자, 말뚝 원인 및 방지 대책이죠. 그럼 3번에, 자, 말뚝 원인, 파손 원인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다 받기, 이음, 지지력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방지 대책도, 받기, 이음, 지지력, 그 문제점 원인의 반대가 대책이겠죠. 그 대책을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방지 대책이기 때문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또 진입력 판정 방법, 그리고 어떤 시험, 동제하, 정제하, 그리고 판정 방법에 대한 이런 시험이 어떠한 수치상으로 또 언급해주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이 문제도 좀 예상 문제, 모의원에서 다 풀었던 문제고요. 예. 지금 그 실전 모의에서도 그 중성화 같이 풀어봤고요. 예. 최근에는 116회 문제 나왔었고요. 자, 탄산화 과정, 측정 방법, 탄산화 저감 대책, 이렇게 세 가지를 찍혀 있습니다. 자, 탄산화 과정은 자, 화학 반응에 의한 진행 과정과 탄산화 진행 과정 이렇게 풀어줬는데요. 그 탄산화 과정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탄산가스가 침투, 그리고 중성화의 진행, 부동태막의 어떠한 파괴, 철근이 부식되고 부피가 팽창되고 콘크리트 균열이 간다. 결국은 탄산화에 대한 이런 그 과정을 이렇게 흐름도로 또 작성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림도 같이 그려주시면서요. 그래서 탄산화는 결국은 뭐야? 철근이 이제 부식이 되는 거죠. 철근이 부식되는 거죠. 철근의 부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탄산화 측정 방법, 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 탄산화 부분은 무색이고, 그리고 알칼리 부분은 홍색, 분홍색, 자주색, 어떠한 색도 상관없습니다. 색깔을 띈다. 중성화가 무색이다. 이렇게 어떠한 그림, 보통 이렇게 코알을 뚫어도 돼요. 코알을 우리가 해도 되고, 코알을, 그리고 이제 드릴로, 우리가, 드릴로에서 그 가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 캘리퍼스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산화 저감 대책은 우리가 다 기술을 할 수 있겠고, 또 마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마감이 안 되니까 탄산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화 과정과 이 측정 방법은 116회에 나온 거고요. 예, 탄산화 저감 대책은 112회 나온 문제였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예, 지하 구조물에 미치는 부력의 영향 및 부상 방지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그래서 부력의 영향입니다. 부력의 영향. 예, 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이제 126회 10점짜리로 우리가 그 방지 대책이 126회 때 우리가 첫 시험에, 올해 첫 시험에 이제 그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나온 거죠. 128회 나왔으니까. 그 뒤에 나온 거 보면은 124회 때 나왔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죠. 예, 부상 중요하다고 그랬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126회 나왔지만 그래도 또 한번 그 기출문제로 풀어봤거든요. 예. 부력의 근데 영향은 항상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쓰기 쉽습니다. 원인보다 문제점을 훨씬 더 쓰기 쉽습니다. 예. 문제점은 안 좋은 내용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영향입니다. 예, 건물의 밸런스, 구조의 균열, 균열이 가니까 누수, 파손, 붕괴까지 이어지는 일단 이러한 흐름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고요. 자, 부상 방지 공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부상 방지 대책이 아니라 부상 방지 공법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그 의미는 그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이 기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어떠한 국어 어문 쪽으로 이렇게 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시공 기술사들이 이거 출제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어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거나 이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너무 한쪽으로 이건 공법만 써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조금 헷갈린다, 혼선이 온다 하면은 우리가 다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 적을 수 있는 능력만큼 다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로 이 부상의 문제도 예상 문제, 모의고사 때 다 같이 이제 서술 문제로 다 같이 풀었던 문제죠. 이번에 모의고사 원에서 문제가 같은 문제 또한 유사 문제가 거의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기본 모의고사 문제 보통 우리가 이제 70제라고 해서 이제 서브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 쉬운 문제를 또 잘 못하면서 자꾸 어려운 문제 찾아요. 그건 대강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모의고사 문제들이 계속 회전을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들이. 방금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오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모의고사 문제들은 결국 뭐야? 가장 회전이 빠른 문제들을 작성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게 모의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일단 내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거를 갖고 있고, 난 이거는 무조건 나는 작성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나는 누가 봐도 작성 잘했네. 내가 누가 봐도 어떠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어떤 내용 파악을 잘 돼 있고 어떠한 아이템을 제대로 썼네 하고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서브 이거 작성도 안 하시고 정규반 또 한 번 하시고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빠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선택하고, 또 우리가 또 좀 자꾸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또 약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또 빨리 될까, 저쪽으로 가면 또 빨리 합격할까. 사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보편적으로.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빠르신 분들이 기본을 걷고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스터디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시공기술사는 처음에서부터 스터디하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그럼 그 스터디를 얼마나 해줘야 되겠어요? 그 스터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본 개념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스터디의 개념을 하면서 조금씩 추가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너무 빠른 길은 사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3교시 이 4번 문제가 아까 2교시의 6번 문제하고도 조금 더 이렇게 연관이 있는 문제겠죠. 자, 이 문제 보시면은 공동주택 위기에 면한 창호주의 발코니 화장실 누수 원인 및 대책. 자,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기에 면했다 합니다. 위기에.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예시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이거를 창호, 발코니, 화장실 누수 원인과 대책 이렇게 함께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교재로 하다 보니까 나눠서 일단은 표현을 해줬는데 그 내용 자체는 같은 내용도 또 있습니다. 창호주의 누수 원인과 대책으로 일단 대제목 하나 또 잡았고요. 누수 원인, 그리고 중제목으로 누수 원인과 대책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개념이죠. 아까 부위별 6번의 방수공사의 부위별 하자 원인 및 대책에서는 문제 자체를 써주고 중제목으로 이제 지상이냐 지하로 이제 나눠줬던 거고, 이 문제는 문제 자체에 창호주의 발코니 화장실 누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대제목을 제가 잡은 겁니다. 대제목을. 그리고 원인 대책으로 이제 중제목을 잡고 아이템을 표현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채점하는 사람이 눈에 쉽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누수 원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앵커 시공에 의한 콘크리트 파괴, 난간할 때 앵커 시공 하거든요. 예, 이런 사춤 다 사춤이죠. 부착력 그리고 코킹 열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누수 대책 보시면 되겠고, 발코니 누수 원인 이 내용은 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갖다 놨고요. 예, 발코니도 지금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확장의 개념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비확장도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선택을 하기 때문에 비확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확장의 내용은 또 들어가는 내용도 있죠. 예, 그리고 화장실 누수 원인. 여기서 화장실 누수 원인은 우리 문제에 봤을 때 그 외기에 면하다고 했죠. 외기에 면한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외기에 면한. 외기에 면했기 때문에 그 누수 원인에서도 어떠한 그 측벽에 어떠한 그 측벽 조인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측벽의 조인트에 대한 어떠한 일체성 부족이었던 그떠한 누수. 그리고 이제 측벽 쪽에 이제 창호 부위도 또 있죠. 예. 창호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다음 누수 대책.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창호주의에 대한 그 누수의 문제는 114회의 기출이었고, 그리고 발코니는 95회의 기출입니다. 95회.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누수의 원인으로 했는데, 그래서 대제목으로 같이 잡고 이렇게 풀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3교시 문제에서 조금 완벽하다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문제겠죠. 이것도 내가 작성했을 때. 완벽하게 나는 공부해서 작성했다 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감이 있는 문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게 125, 126, 127에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나왔어도 제가 또 안 뺐다고 그랬죠. 워낙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4번째 제 예상 문제 들어보셨거나 이제 뭐 모의고사 해보셨으면 또 나오겠죠. 그럼 4번째 해서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한 말인데 또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예, 뭐 내년에 5번째 나온다.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5번째도. 예,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128회죠. 그러니까 125회와 127회는 내화 페인트입니다. 내화 페인트. 125회, 127회는 내화 페인트고요. 지금 나온 이 문제는 126회 문제와 또 이제 흡사한 내화 피복에 대한 문제, 전체적인 내화 피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내화 구조 성능 기준,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죠. 그리고 검사 방법, 시공시 유의사항, 뭐 공부 그대로 하셨으면은 작성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하셨으면, 자, 내용 보시면 내화 구조 성능 기준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지붕은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라고 그랬죠. 예, 지붕 125회 때 지붕까지 나왔었으니까, 그 시간이, 12층 50m 초과 이하 44층 20m 이하 0.5 1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 또 정규반 때 좀 말씀드렸죠. 그 지붕까지 추가해서 쓰시라고. 그리고 기둥부는 뭉쳐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둥부는 같으니까 시간. 그렇게 작성해보라고 그랬죠. 내화 피복의 종류, 뭐, 그대로입니다. 장판지 그대로 암기하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암기해서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이 검사 방법. 요거는 조금 이제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 방법까지 제대로 썼다 하면은 저는 그 완벽한 기본 점수 이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시공시 주의사항은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시공시 주의사항은. 그래서 이 검사 방법만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화가 작성됐다 하면은, 네, 기본 점수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화 피복 가장 뭐 또 기본적인 문제 4회 연속 출제됐습니다. 4회 연속 출제. 자,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자, 스마트 건설 기술의 종류와 건설 단계별 적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스마트 건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자, 120회 때, 자, 스마트 건설의 개념, 그리고 적용 분야.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나온 내용과 똑같죠. 적용 분야니까. 시험 내용 나온 게 120회에 나온 문제랑 같은 거죠. 그리고 활성화 방안. 이런 활성화 방안은 누구나 다 적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활성화 방안은. 예. 그게 120회 나왔었고요. 117회 때는 스마트 컨스트럭션 요소 기술. 똑같은 개념이죠. 스마트 건설.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이 됐었습니다. 자, 문제 6번 보시면은요, 이 내용은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면접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현업에서 4차 혁명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현업에서 지금 4차 혁명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가 무엇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어디까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해서 면접에서도 지금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 21년에 이게 국토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현장의 적용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스마트 건설의 계획 한번 보십시오. 예, 스마트 건설 기술이란 결국 뭡니까? 공기 단축, 인력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 목적으로 결국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서 무엇을 합칩니까? 스마트 4차 혁명 기술을 융합한 겁니다. 그게 스마트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 4차 혁명의 내용을 융합한 이게 스마트 건설 기술입니다. 자, 개념도 엑스트라 집어넣었고요. 자, 스마트 건설 기술의 종류 보시면은 BIM, 드론, VR, AR 다 지금 드론, VR, AR 다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나온 겁니다. 우리 서술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스캐닝, 사물 인터넷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우리 잘 모르는데 면접에 물어봅니다. 이게 쌍둥이를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 상에.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건설 단계 적용 방안,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 설계, 시공, 유지, 안전관리 단계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래도 시험이 끝났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면접에서도 활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교시 문제를 봤는데요. 예, 3교시. 3교시 문제를 봤는데, 지금, 그 4번의 문제, 공동주택 위기에 면한 누수 원인과 대책, 이 문제가 조금 그 정확성에서는 조금 그 불안한 감이 있는 문제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이제 그 6번의 문제,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 아무리 또 공부량이 적으신 그 소장님들은 조금 또 이제 접근하기가, 이쪽까지 접근하기가 조금 그 작성하는데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 문제에서는, 네 문제를 그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교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4교시 문제를 봤으면은 이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좀 2교시에 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교시에, 좀 가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를 선택하기, 편했을 거를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랜덤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개념. 예. 그래서 예상 문제 접근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200분 실전 모의고사의 본고에서, 제가 철골 세우기의 내용, 단계별, 그래서 주각부의 내용이죠. 그게 주각부. 철골 세우기 제가 같이 문제 풀어봤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주각부가 뭡니까? 주각부가. 기둥의 기둥주의 다리가, 기둥의 다리입니다. 기둥의 다리. 그러니까 기둥의 가장 밑면이 주각부고, 우리가 그 철골에서 주각부는 그 패딩을 주각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딩을. 자, 그리고 물가 변동, 제가 말이 필요 없죠. 물가 변동,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의1, 모의2에서 서브 작성하라 했고, 그리고 모의1에서는 실제 문제로, 용어 문제로도 제가 풀어봤고요. 예, 물가 변동. 왜?
원자재 값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물가 변동 가장 크지 않습니까? 계약금액 변동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바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가 변동이. 그래서 예상 문제도 제가 실전 모의에서도 물가 변동 넣어놨었고요. 그래서 전부 다 기출이다. 이 문제도 중요 문제, 모의고사의 문제 같이 풀어봤었고, 이런 과제물에 있는 내용에서도 다 들어가 있던 문제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4교시입니다. 자, 1번 지하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 위치 선정. 예. 종류와 위치 선정은, 자, 보시면 이것도 좀 빨랐죠. 기출문제가 124회 나왔는데 128회 나왔다는 건 상당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4회 그 전에는 117, 118회 나왔었고 그 전에 104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117회 문제와 똑같습니다. 117회 문제. 117회에서 종류와 위치 선정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 내용 보시면요. 자, 모의원에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지하 굴착공사의 그 종류와 용도. 여기서는 종류를 쓰는 거니까 계측기기를 쓰는 겁니다. 계측기기. 자, 우리 항목을 쓰는 때는 한글이고요. 항목은 한글입니다. 예, 지하 수위계, 경사계, 변형률계. 이 항목은 항목을 쓰는 겁니다. 한글입니다. 항목은. 근데 이거 계측기기. 종류를 쓰라고 하면 계측기기를 쓰는 겁니다. 계측기기. 항목을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계측기기, 장판지 기본 내용이죠. 그리고 계측기기의 그 위치 선정은 여기 보시면은 선정의 원칙도 적어봤고요. 그리고 계측기의 우선 배치,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림도에 우리가 모의고사 그 교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계측기기. 자, 문제 2번. 자, 블리딩. 예, 문제점, 저감 대책. 예상 문제에 있었고요. 자, 블리딩도 124회 때 이제 그 용어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용어로 나오고 이제 서술로 빠른 속도로 좀 서술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서술 나온 거는 이게 105회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105회. 예, 105회 문제로. 여기서는 지금 문제점과 저감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105회 때는 원인과 저감 대책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다시 말하겠지만 원인보다는 우리가 문제점 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문제점은 나쁜 점, 피해를 써주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문제점은 일단 간략하게 써봤고요. 우리가 모르면 강도, 내구성, 수밀성입니다. 그 저감되는 게 그게 피해죠. 그게 문제죠. 예, 다양하게 그림 그리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저감 대책. 그러니까 저감 대책은 뭐야? 블리딩을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블리딩이 뭡니까? 블리딩이 비중차에 의해서 물과 미세물질은 상승하고 시멘트와 그 골재는 침하는 일종의 재료분리 현상이죠. 재료분리. 그 재료분리 현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재료 배합 시공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예, 철골공사 현장 용접 시 고려사항. 예, 그 기출분석에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81회고요. 그리고 검사 방법, 요거는 또 116회 문제가 같이 합쳐졌습니다. 예, 고려사항과 검사 방법. 자, 결국은 고려사항은 116회에 나왔다 하지만 똑같은 단어로 나온 거지만 결국은 뭐야?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용접 변형의 종류와 방지 대책, 용접 결함의 종류와 방지 대책에서 그 방지 대책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 용접, 현장 용접 시 고려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검사 방법도 우리가 제목에 용접 전중 후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제목에 용접 전중하고 요거는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발췌하니까 이런 그 아이템이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대제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제목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용접 전, 용접 후,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 이거 다 장판지에 있는 거 기본적인 다 암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용접 후에 비파괴 검사를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비파괴 검사 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요게 좀 빨랐죠. 요게. 예, PC가 124회 나왔습니다.
124에 나오고 또 128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C가 요즘 활성화돼서 또 나온 줄 알겠지만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온 겁니다. PC가. 원래 PC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PC는. 자, 근데 나왔는데요. 자, 문제가, 자, PC공법의 종류와 접합부 요구 성능 및 접합부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124회 때요. PC의 접합부에 124회 때는 방수 처리를 물어봤습니다. 방수 처리의 그 요구 성능 및 방수 처리 방법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PC 공법의 종류, 저는 그래서 이 PC 공법의 종류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 그 문제를 낸 거 아닌가. 왜냐면 PC 공법의 접합의 종류면은 뭐 그 습식과 건식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PC 공법의 종류? 그런 광범위한 종류를 다 물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봤다? 예, 조금 좀 갸우뚱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문제로는 PC 공법의 종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판지 암기했던 거, 우리 PC 공법의 종류, 그 종류 나열을 그리면서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접합부 요구 성능이죠. 접합부 요구 성능은 뭐 충분히 다 적을 수 있겠죠. 뭐 접합부의 요구 성능 뭡니까? 장점 적는 거겠죠. 필요성, 장점. 안 되면 커트널의 요구 성능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접합부 시공 시 유의사항. 이것도 암기법 그 장판지에 있는 거 암기법 그대로죠. 그래서 충분히 적으실 수 있는 장판지만 암기됐으면 충분히 적으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이것도 뭐 완전히 기본 문제입니다. 문제 5번도. 이거 그냥 모의 1에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풀어본 문제 직전에 모의 1에서 풀어봤고요. 예, 앵커볼트 매입 방법만 물어봤을 땐 이게 94회에 나왔었고 주각부라는 단어로 물어봤을 땐 119회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그 60회 때 나온 문제고요. 예, 어쨌거나 뭐 나온 문제 같이 합성해서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예, 앵커 볼트 매입 방법 종류 고가나 당연히 암기 장판지상에 암기되어 있을 거고요. 주각부 시공 시 고려사항, 제가 주각부 시공 시 고려사항 할 때는 패딩에서 조금 더 확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볼트 매입 공법에 대한 주의사항에도 접근해서 다 적을 수 있고 폭넓게 접근해서 적을 수 있다 했습니다. 주각부 강조했죠. 정규반 때도 주각부라는 단어로 시험에 나온다 했고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가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지금 1번에서 5번까지는 이거 여기서 도대체 버릴 거를 고심해야 됩니다. 어느 문제를 버려야 되고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고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또 이제 6번 또 물가 변동까지 나왔습니다. 물가 변동. 제가 이제 강조는 했는데 이거를 서술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왜? 다른 문제들을 다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왜? 다른 문제들 요 5문제에서 4문제가 그냥 답이 다 나오는데 요 물가 변동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여튼 제가 물가 변동 강조했죠. 원자재 값 상승에 의해서 계약 금액 조정이 지금 아주 화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그 계약 금액 그 물가 변동도 여기 보시면은 122회 때, 117회 때 이렇게 10점짜리로 나왔었고요. 자, 요 문제 품목 조정률, 지수 조정률을 비교 설명하라는 건 또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예. 그래서 용어 우리 여기 지금 내용 우리 답안 내용 보시면은 비교 설명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시라 보겠고요. 선택해서 이거는 서술로 작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예, 작성하기에 좀 힘든 문제고 더 앞에 문제에서 선택할 수 없다면 작성할 수 있겠는데 앞에 문제에서 4문제 작성하는데 충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4교시를 봤을 때, 뭐, 전부 다 그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4문제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내용을 적느냐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답이냐, 이건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에서 접근했을 때 그게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1교시, 2교시까지는 조금 이제 그 공부가 적게 되시는 소장님들은 이제 개수도 못 채우셨고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시고 또 내년에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교시, 4교시를 봤을 때 조금 좀 아쉽다. 한두 문제가 2교시에 좀 들어가줬으면은 조금 더 쉽게 좀 한 문제가 네 문제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지금 그 우리 그 시공기술사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현업에 있다가 이제 전에 이제 이제 그 직원들 같이 모임을 갔는데 그 직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밑에 이제 그 시공기술사 이제 저한테 배운 이런 그 제자들이 이제 직원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시공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공 경험이. 근데 이제 시공기술사가 왜 시공기술사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공 경험도 하나도 없이 시공기술사를 그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밤새 이제 뭐 사실 지금은 8호제 때문에 이제 밤새 콘크리트 타설은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밤새 콘크리트 치고 막 잔량 보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1, 2루배는 안 갖다 주지 않습니까? 뭐 3루배냐, 4루배냐, 5루배냐 그 해서 만약에 잔량 잘못하면은 또 밤새 또 한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그 시절도 사실은 보냈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물론 뭐 시공의 사회, 여기도 계신 분들은 시공사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런 그 건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설계서부터 무슨 그 관리서부터 견적서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공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접근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수강생은 그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대신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강사는 시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강사는 시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공 경험이 없는 이런 서울에만 해도 시공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만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 종로 학원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저도 이제 모르는 걸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험을 이제 보셨는데 또 낙심하지 말고 다음 회차 내 다음 어떠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냐면 저랑 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코 이제 끈이 스톱되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학원의 시스템에 맞춰서 가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 합격을 하면은 또 나의 다른 인생으로 또 이제 생업에 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발표하기 전의 기간, 그 기간을 조금 또 열심히 하셔서 발표가 나면은 면접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발표 이후에는 계속 또 준비하셔서 내년을 준비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